기독교 신앙이 깊었던 분이니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이라는 짧은 소위문을 발표한 것 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아직 김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전 대통령 측은 요즘 감기 기운이 있는데 날씨까지 추워진 상태라서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행자부 규정에 따라 장례위원회 고문으로는 위촉됐지만 연결식에 갈지도 미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 연결식까지 참석했던 전 대통령이 이렇게 소극적인 배경에는 두 사람의 오랜 악연이 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5.18 수사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감옥살이까지 했던 부패한 정치인이란 오명을 지금까지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태도는 더 이상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퇴임 후에도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도 아니라고 원색 비난하는 등 화해의 계기도 없었던 터라 조문 행보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심정숙입니다. 지중해 동부에 도착하자마자 이슬람 국가 IS 공격에 나선 프랑스 항공모함 샤를드골. 첫 타격 지역은 이라크 북부의 IS 거점인 모술과 라마디였습니다. 항모에서 출격한 중무장 전투기들은 IS의 석유시설과 사령부, 신병 모집소 등을 집중 파괴했습니다. IS에 맞서 반격전을 펼치는 이라크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이와 별도로 아랍에미리트에 있던 프랑스 전투기들은 IS 심장부인 시리아 락카에 대한 공습도 계속했습니다. 시리아 내 IS 거점에 대한 타격에 집중하고 있는 러시아도 석유시설 제거에 화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 지상군까지 투입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IS 격퇴를 위한 국제공조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캐머런 영국 총리에 이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Nous devons continuer à frapper Daesh en Syrie. Nous allons intensifier nos frappes. Nous allons choisir des cibles qui feront le plus de dégâts possible à cette armée terroriste. 동시다발 테러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은 석 달간 해외여행 자제령을 발동했고 Worldwide travel alert just issued by the State Department warning all Americans of an increased terror threat around the globe. IS를 추종하는 자생적 테러리스트 외로운 늑대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노린 테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북한 당국이 파견한 의료 인력은 26개 나라에 1250명. 그런데 이들은 정상적인 치료 활동 대신 각종 불법 의료를 통한 외화벌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보위에 따르면 북한의 의료진은 아프리카에서 불법 낙태 시술로 월 수천 달러를 걷어들이고 불법 약품 주사로 환자 상태를 악화시켜 입원을 장기화시키는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료진 수출을 더 늘릴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의료 인력을 더 보강을 하겠다. 그래서 의료 인력을 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파견한답니다. 그래서 26개국에 한 3,000명 정도를 내보낼 그런 계획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같은 북한의 태도는 돈줄이 급격히 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당창건 70주년 행사에 모조리 긁어보냈는데 해외 노동자들에게 최소 생활비만 남기고 또 충성자금으로 바치라고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에게 내년 4월까지 더 많은 상납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나라 밖에서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돈들은 인민들이 아닌 김정은 정권의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종석입니다. DMZ 목함 지뢰와 포격 도발, 그리고 준전시 상태 선포로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던 지난 8월. 극적인 남북 합의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북한은 속으로 웃었던 듯합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 8.25 합의 이후 해담 주역인 황병서와 김양건이 영웅 칭호를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피도 흘리지 않고 확성기 이 방송을 제거했다.
그러니까 황병석, 김양근은 공화국의 영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답니다. 북한이 8.25 대첩으로 부르는 고위급 접촉에서 황병서와 김양근은 우리 측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무박 4일 동안 43시간 마라톤 협상을 벌인 바 있습니다. 2인자였던 최룡해의 실각은 백두산 발전소 부실 공사 때문이라고 국정원은 보고했습니다. 백두산 발전소 수레 붕괴 사고가 있었다고 지난번에 보고가 있었어요. 그의 책임을 지고 11월 초에 지방 농장으로 추방되어서 혁명화 조치를 받고 있다. 또 김정은의 청년 중시 정책 추진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였던 것도 실각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최고 존엄의 반기를 든 장성택과 달리 최룡해는 조만간 복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지난해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허니 감자 스낵들. 감자 스낵은 짭짤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달콤한 맛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애기랑 또 남편이랑 같이 허니 마시다 보니까 달달해서 같이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런데 더 강한 짠맛이 달콤함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21개 감자 스낵 성분을 조사한 결과 짭짤한 맛보다 달콤한 맛 제품에 많게는 1.8배 나트륨 함량이 더 높았습니다. 짠맛이 들어갔을 때 달콤한 맛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달콤한 맛을 부각하기 위해서 나트륨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트륨 함량은 제품별로 최대 6.2배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해태 제과의 구운 감자 한 통은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41%나 됐습니다. 포화지방도 제품에 따라 최대 4.5배 차이가 나는데 농심 켈로그의 프링글스 오리지널 한 통을 먹을 경우 하루 섭취 권장량을 넘어섭니다. 또 21개 감자 스낵 가운데 12개 제품은 포장 공간 비율 기준 20% 등을 넘어 과대 포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의태입니다. 네, 아침경제 골든타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길이 없으면 만들어라 라고 말하던 한국 대표 기업인 바로 이분을 기억하십니까? 크고 앞서갔다기라서 그것은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모든 기업인은 이런 거예요. 기업은 사업에 손해를 봤다거나 이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이 없어요. 본인이 실패했다고 손을 들찌게 빌어서 실패지, 인간이 자기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건 영원히 난 승리하고 살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1915년 네. 11월 25일 바로 꼭 100년 전에 오늘이죠. 네. 정주영, 고정주영 명예회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탄생 100주년이 바로 오늘이고요. 어제 바로 행사가 네, 어제 행사가 있었었고, 뭐 생각해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가 1등하는 산업들, 현재 우리나라가 그동안 뭐 잘 되게 됐던 이제 선진국 반열까지 도전하게 된 그 기반을 다 정주영 회장이 닦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 산업, 건설 산업, 조선 산업, 또 화학 산업까지, 그러니까 가전 반도체 라인이 삼성이라면 그 외 모든 산업은 일단은 현대가 바로 이 정몽구, 아산 정몽구 정주영 회장이 이끌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현대자동차그룹, 네. 현대그룹, 그리고 지금 세 개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누게 됐죠. 예, 또 KCC까지는 나누게 됐지만. KCC까지 나뉘는데 지금 그게 전체 GDP의 15%. 그렇습니다. 종업원만 21만 명이라고 하니까 정말 한국 경제 부에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운 분이시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현대차그룹, 현대그룹, 현대중공업그룹, KCC 이 모든 것을 다 읽어내신 분이 바로 이 정주영 회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주영 명예회장 하면 어떤 일화들이 가장 기억에 떠오르십니까? 제가 이제 뭐 그 자서전 같은 것도 좀 뭐 없다고 그래서 몇 가지 사례들을 많이 아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역시 이제 조선소 건립했을 때 지금 우리가 아이비뱅킹이라고 하는 그 금융 거래를 당시에 이뤄낸 건데요. 그게 뭐냐면 정주영 회장이 이제 미포만 그 조선 그 지도 하나하고 500원짜리 이 지폐 하나를 가지고 애플도어사 이제 회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제안이 뭐냐면은 딱 하나만 해달라. 나한테 배를 사겠다라는
그 약속 하나만 써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너한테 배를 사겠다라는 그 약속 하나만 써주면 자기가 그걸 가지고 한국에 와서 금융권에 돈을 빌리겠다. 그래서 조선소를 세우고 배를 만들어서 다시 애플도어사한테 배를 납품할 테니까 일단 당신 입장에서는 딱 하나만 해달라. 배를 사겠다라는 그 제안서 하나만 써달라는. 근데 그거를 이뤄냅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가지고 그 제안서를 갖고 와서 실제로 그 돈을 가지고 금융을 일으켜서 돈을 끌어당기고 조선소를 세우고 배를 만들어서 배를 또 납품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신화에 가까운 일들이죠. 뭐 외국 경영 교과서에도 있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경부선, 경부고속도로 그때 완공 과정에서도 많은 일화들이 많았었고 굉장히 공기가 길었지만 단축시킨 공기도 있고요. 저는 그 일화로 생각나는 게 네. 그 사우디 제다항인가요? 거기에다가 그 뭐 짓는데 네. 그 도저히 공기가 1년인가 그 주니까 안 되는데 이게 세계 모든 나라의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정주영 회장은 어떻게 했냐면은 한국에서 이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바지선으로 한국에서 그 먼 사우디까지 좀 날라가지고 그 공기 안에 지금 맞췄다고 하는 진짜 불굴의 정신을 가진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 네. 길이 없으면 만들어라. 이봐, 해봤어? 뭐 이런 굉장히 많은 또 어록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한데 어제 있었던 정주영 명예회장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의 모습 한번 보시죠. 자동차, 건설, 중공업 등 국가기관 산업을 일본에 누구보다 먼저 해외 시장을 개척하여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초석을 놓으셨습니다. 온 세계 어느 곳에도 두려움 없이 개척하던 그 개척 정신이 바로 그것이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 벤처 시대에도 일맥상통하는 정신이 아닌가. 네. 네. 저 이봐 해봤어. 네. 어떤 의미입니까? 뭐 항상 그러니까 실제 도전해 봤느냐, 이봐 해봤느냐라는 거를 그러니까 실천 정신과 도전 정신을 항상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제 저 멘트에 또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하나가 네. 서산 간척 사업 했을 때 문제였었는데 간척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흙과 모래들이 무너지니까 그때 당시에 제안을 한 게 그럼 그 틈에다가 폐 유조선을 하나 갖다 바꿔놓고 이제 거기서부터 콘크리트 작업을 해서 이제 키우자라는 거기까지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네. 근데 기본이 이제 가장 핵심 문제가 그럼 폐 유조선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게 그리스에 있는데 폐 유조선이니까 그걸 다시 저 서산까지 갖고 올 수가 없다고 해서 포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정주영 회장이 이봐 해봤어라고 외치면서 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앞뒤로 폐 유조선을 놓고 배 2대가 그걸 끌고 이걸 건너가지고 서산 간척지까지 오게 되는데 그리스에서. 그때 모든 해양 전문가들이 안 된다. 왜냐하면 태풍이 만나고 바다를 그러니까 나기 바로 때문에 당시 그림입니다. 사진입니다. 사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또 너 해봤느냐? 일단 출동해라 해가지고 그 배를 보내가지고 폐 유조선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걸 서산 간척지에다 막아놓고선 이제 하는 그래서 그 공법을 이제 정주영 공법이라고 해서요. 사업 같은 데서도 역시 뭐 세계에 남게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제 도전입니다. 도전 실천. 그러니까 뭐 안 됩니다, 안 됩니다보다는 해보고 실패를 하든가 실패하면 또 고쳐보자. 그러니까 지금에는 찾아볼 수 없는 기업가 정신이다. 뭐 재벌 3세, 4세 요즘은 이제 기업가 정신 많이 쇠퇴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주영 회장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2001년이니까 거의 14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2000년 형제 난 이후로 범현대가 굉장히 서먹서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어제 이제 현대자동차그룹 종몽구 회장 회동을 했는데 과연 좀 화해가 이루어졌을까요? 아, 그런 것 같지는 아직 않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현대중공업의 정몽 누구죠? 정몽준. 정몽준 회장 역시도 이제 많이 서먹서먹한 상태인데 문제가 현대그룹이 지금 굉장히 위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 상선이 지금 해운업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위기여서 이걸 계기로 한번 현대가들이 다시 뭐 자금 수여를 한다든가를 통해서 이제 화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들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현대그룹 입장에서는 이제 현정훈 회장이 이제 독자적인 생존을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 어제 행사장에서도 1시간 동안 뭐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해서 좀 기대를 저버렸는데요. 좀 안타깝죠.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100주년을 맞은 정주영 회장을 보면서 이분 진짜 대단하구나. 지금의
형제들이 이렇게 서로 눈도 안 맞춘다는 게 좀 아쉬울 정도로 이분이 대단한 게 정주영 회장 생각하면 사실 호황에 대한 그리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리더십의 파워, 그 확신과 또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모범 자체가 굉장히 그 국민들의 여러 책이나 아니면 여러 일화라든지 아니면 지금 남아있는 기억으로도 우리한테 하나의 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자녀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측면이 네. 많이 있고 조금 더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재기의 에너지를 이번에 100주년을 통해서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저는 그 이번에 이거 보면서 역시 아버지는 돈을 많이 물리면 큰일 난다. 이번에 그 롯데도 봤지만 하여튼 예. 제가 그 법조 생활을 하면서 뭐 재판 같은 거 하면서 가난한 집에서는 거의 싸움이 없어요. 아버지가 네. 물려줄 게 없으니까. 네. 근데 부잣집은 거의 사후에 대부분 싸우죠. 예, 대부분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주영 회장 좀 전에 뭐 해봤어 이런 말 하는데 저희 법조인들 두뇌 구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네. 저희들은 안정 위주, 뭐 네. 하여튼 조금이나 위험이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정주영 회장은 전혀 반대의 위험을 즐기는. 그 위험을 오히려 또 즐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벤처 1세대라고 얘기한 게 또 예. 틀린 말은 아닌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딱 맞는 분인 것 같아요. 예. 정주영 회장의 이 같은 도전 정신, 바로 최초의 국산 자동차 폰이 네.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내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만들었는데 예. 마침 어제 현대차 그룹이 제네시스를 출시했는데 첫날부터 대박이 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포니가 1974년이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1986년에 엑셀로 첫 번째 미국 수출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로부터 이제 30년이 지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현대 자동차의 목표는 이제 고급 지향을 하게 된다고 하면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라는 것을 런칭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정주영 회장이 일궈냈던 이제 자동차 산업의 마지막 완성을 아들인 정몽구 회장을 거쳐서 또 손자인 이제 이 정지선 회장이 마지막으로 이제 방점을 찍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이 정지선 회장, 정몽구 회장도 그 아산 정주영 회장의 도전 정신만큼은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날 사전 예약만 4,324대. 네. 뭐 대단한 예전에 숫자입니다. 비해서 예. 첫 번째 에쿠스 2세대보다 거의 4배 가까이 많은 수치라고 하죠. 명칭이 EQ 900인데요. 에쿠스의 약자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 라인 중에서는 가장 가장 비싼 라인인데요. 이력을 호가하고 일단은 이제 사전 판매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나오는 영상 무인 주행하는 영상이죠. 예, 저거는 이제 무인차에 대한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기 네. 영상이요. 없습니다. 운전자가 예.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디지털화로 이제 운행되기 때문에 본부에서 요즘 맵도 역시 디지털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GPS를 통해서. 이제 그래서 무인 자동차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구글이나 애플이나 모두 저런 무인 자동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현대차도 이제 도전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제조업이 통계 작성 이후 5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론 속에서 정주영 회장의 기업가 정신 더욱 절실한 아침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싸고 편하다는 이유로 패키지 여행 많이들 가시죠? 하지만 패키지 여행 갔다 오히려 추가 비용이 더 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대수술에 나섰다고 합니다.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해서 알려드리죠. 네, 오늘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중국 동남아 패키지 여행의 옵션 관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택하자니 추가 비용이 아깝고 선택을 안 하자니 가이드의 눈치를 봐야 했던 옵션 관광. 앞으로는 중국이나 동남아 패키지 여행에서 이 불필요한 옵션 관행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국내 12개 여행사가 내년 1월 1일 이후 출발하는 중국 동남아 여행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불편을 느끼는 선택 관광을 폐지하고 선택 관광 대체 일정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먼저 다른 대안이 없어 강제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무늬만 옵션은 아예 여행 상품 가격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케이블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산 정상에 오를 수 없는 중국 장자재 코스 등 5개 여행 상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선택하지 않으면 차량 대기나 휴식 등 애매한 일정이 주어지는 마사지, 공연, 야간 투어 같은 옵션은 선택하지 않은 여행객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체 일정을 안내해주기로 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대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는 29일 0시부터 서울시가 서울역 고가도로를 폐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시민의 안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와 경찰 승인을 하지 않았고 또 문화재위도 세 번째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아직 뭐 협의는 진짜 안 된 것 같습니다. 국토부 승인 안 났고 이 경찰도 지금 묵묵부답이고 문화재청도 아직 합의는 안 됐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가 지금 주장하는 대목이 안전 문제거든요. 네. 실제로 안전조사를 한 결과 거의 대부분이 지금 D등급, 군데군데는 2등급이어서 이 정도면은 뭐 2, 3년 내에는 무너질 수 있다. 그 정도의 위험이기 네. 때문에 서울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29일 0시를 통해서 전격 폐쇄한다라고 공지를 했고요. 이미 이제 빠르게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 지금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가 독단으로 단독으로 이렇게 폐쇄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는데 네. 결국 그러니까 지금 경찰, 문화재위원회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되니까 박원순 시장이 공약이 공론화 아닙니까? 네. 그걸 하기 위한 어떤 전초적인 단계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가장 큰 구실이 안전에 관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이런 협의 없이도 그 폐쇄는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위법은 아닌데 과연 나중에 가서 이 긴급한 필요, 긴급이라는 말에 맞느냐 안 맞느냐 네. 요거는 논란이 될 소지는 있는데 지금 뭐 서울시에서 그 긴급을 내세워서 폐쇄했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걸 막을 방법은 지금 경찰이나 여기서는 없다. 예, 그렇게 실제 저기가 서울역 고가가 서울 도심 아닙니까? 예. 도심인데 우회 도로라든지 이런 교통 대책 없이 만약에 급하게 된다 그러면 굉장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도로를 폐쇄할 경우에는 그 옆에 이제 그 서울역에 있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우회전 오른쪽으로 끼고 해가지고 염천교를 위쪽으로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예, 가야죠. 이러면 한 7분 정도 저 걸린다 그러는데 걸리죠. 7분 더 걸립니다. 예. 제가 거기 여기 그 고가를 거의 매일 이용하는데 그 옆쪽으로 좀 돌아서 갔는데 문제는 이 염천교가 5차선 도로예요. 그런데 그 중에 2차선이 이제 염천교 밑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안쪽으로 지하차도 밑으로 빠지고 그렇죠. 옆으로 3개인데 그 중에 바깥 차선은 또 우회전 차선입니다. 네. 그러면 2개의 차선으로 사실상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지금 합류되는 도로 자체가 3개의 도로가 합류가 되는데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워낙에 많아요. 예. 이렇게 많은 진입하는 차량들을 다 소화해서 그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는 7분 안에 거기 갈 수 있을 것인가? 거의 못 간다는 게 결론이고 한 20분 이상 30분 정도까지 잡는 게 보통 사람들이 네. 평가하고 있는 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회 도로를 먼저 조금 왜냐하면 사전에 미리 얘기가 계속 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폐쇄를 하고 29일부터는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쪽에 남대문 쪽에 있는 시장 상인들도 그렇고요. 상인들도 그렇고요. 또 실제 거기를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 시민들도 사실 굉장한 그 불편이 야기될 건 자명한 일이죠. 예, 저희가 방금 7027 프로젝트 조감도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서울역 고가도로 위에다가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처럼 공원을 만들겠다라는 프로젝트인데 제목이 7017 프로젝트예요. 네. 70년에 준공된 서울역 고가를 공원에서 2017년에 준공한다, 공원화한다라는 건데 2017년 이 또 그렇습니다. 뒷말이 무서워집니다. 예. 바로 대선이 대선이 걸렸잖아요. 저 프로젝트 네임 때문에 이름명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제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는 일단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대박 터뜨렸죠. 네, 네. 또 터뜨렸었는데 네. 하이라인 파크하고 지금 저 서울역 고가 공원 이제 화하겠다는 거 약간 다른 게 교통 문제입니다. 역시 교통만 풀린다면은 실은 저쪽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올라갈 수가 있게 되겠고요. 남대문 시장 상인이 지금 한 뭐 80% 정도가 반대하는 이유도 공원까지는 괜찮은데 이 교통이 문제거든요. 또 아까 우리 이호선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염천교 돌아서 이제 만리동 고개를 넘어서 이제 마포로 가서 이제 마포대교를 타는 건데요. 고속도로 지나서 여기가 한번 막혀버리면은 실은 뭐 어디 피해갈 길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문제가 실은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판론자는 바로 2017년이 대선의 해기 때문에 거기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 국토부나 경찰,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좀 치킨 게임, 힘겨루기 위한 양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고가 도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서울시는 이걸 공원으로 만들자는 것이고 경찰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당장은 안 위험하다. 한 1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또 대안을 내놓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토부에서 대신에 그럼 이걸 뭐 보수해서 계속 쓰자든지 네. 뭐 지하차도를 만든다든지 우회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겨루기 양상이 있는 것이고 대선을 바라본다. 2017년 박원순 시장이 대선에 나갈지 안 나갈지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범용성이 있다는 거죠. 대선에 나가든 아니면 이분이 정치를 그만둘 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서울시장 3선 도전을 하건 이건 그대로 남는 거기 때문에 네. 두루두루 사용되는 측면이 있고 박 시장이 1기 시장 때 나섰을 때 재보선 나섰을 때 여러 번 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장으로 남고 싶다. 네. 그랬었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분명히 바뀐 게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청계천을 청계천. 누구나 생각해도 떠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시장의 이제 청계천 계획에 대해서 여러 부처가 반대했는데 과감하게 밀어주고 서울시에 맡기지 않았냐. 그래서 성공하지 않았냐. 그렇죠. 박 네. 대통령도 그대로 해달라. 이제 네. 이런 식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리 위에 차를 멈춰 세운 운전자가 바다로 향해 다리 위에서 투신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운전자 바닷물 한 방울도 묻지 않은 채 구조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제 새벽 부산 광안대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 먼저 보시죠. 네, 네. 어제 오전 3시쯤입니다. 부산 광안대교 상판인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지금 차 한 대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경찰관에 경찰 의해서 지금 연행되고 있죠. 운전자가 연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비틀비틀 반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뛰어내리네요. 예, 가드레일 쪽으로 와. 난간 쪽으로 돌진을 해서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밑에 지금 보시면 화면 왼쪽에 도로 같은 게 보이실 하판이죠, 겁니다. 하판. 바로 네. 광안대교가 상판과 하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하판 쪽으로 추락을 한 거죠? 예, 광안대교는 뭐 현수교인데요. 이제 네. 구조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위쪽 라인은 이제 해운대 쪽에서 이 남천동 넘어가는 수영구 남천동 넘어가는 쪽 라인이고 밑에는 약간 비껴서 다시 남천동에서 해운대구 그쪽 우동 쪽 들어오는 라인으로 위아래가 나눠 있어가지고요. 네. 아마 뛰어들 당시에는 이제 바다를 뛰어 들어가지고 좀 뭐 음주운전 이런 거를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뛰어들게 됐었는데 뛰어들어도 이제 하판 쪽 도로로 네. 이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오히려 더 위험천만한 상황이 네, 연출돼요. 얼마나 격렬하게 뛰어내렸는지 붙잡던 여경 손가락까지 부러졌다고 합니다. 골절상을. 네. 네, 지금 보시면 상판에서 하판까지의 높이가 9.6m 정도. 지금 높은 이 음주운전자는 여기로 떨어진 거고요. 하지만 바다까지는 45.5m입니다. 9.6m보다 사실은 45.5m 높이의 다리에서 바다로 뛰어드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위험하죠. 둘 다 위험합니다. 예. 근데 그러네요. 우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음주운전 피하자고 목숨을 거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끔 사람들 사이에서 깜짝 놀랄 현상들이 나타나요. 내가 당장 나에게 닥친 이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예상치 못했던 더 큰 일을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간혹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흔한 일은 일단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갑작스러운 일들 때문에 경찰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제 이분이 또 신병을 오랫동안 앓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있었고 그 신병에 대한 비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되느니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분은 살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죄가 추가되나요? 뭐 추가된다기보다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네. 음주운전 전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거 있으면 한 번 처벌받으면 진짜 이번에 걸리면은 끝이다. 실형한다. 네. 음주운전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는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풀어주거든요. 한 세 번째 되면 삼진 아웃이라 그래가지고 실형을 선고하는 게 관련돼 그런 게 있고 그다음 이분이 조금 뭐 술이 취했으니까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니까 뛰어내렸는데 지금 뛰어내리다도 음주 측정 거부가 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음주 측정 거부도 또 징역형밖에 없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판단을 순간에 판단을 아주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음주 측정 받기 싫다고 지금 뛰어내리는 게 말이 되냐 싶은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또 있었다고 네. 합니다. 보시면 과거에서 2013년의 일인데요. 그때도 새벽에 네. 음주 단속을 피해서 한강에 또 그렇죠. 투신을 하려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동호대교가 아닐까 싶은데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다로 뛰어내리는 것도 정말 위험하고요.
근데 이제 종종 저렇게 뛰어내렸는데 콘크리트에 뛰어들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 강이나 바다로까지 멀리 뛰지 못하니까요. 그 점프가 그렇죠. 멀리 뛰지 못하고 바로 밑으로 그냥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예. 007처럼 이렇게 뛰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뛰게 되면 막상 이게 떨리고 그렇기 때문에 멀리 못 뜁니다. 소심하게 바로 뛰어야 밑으로 되는 거죠. 예. 떨어지게 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부산 같은 경우에도 그분도 어쨌든 골절상으로 끝나게 된 게 중간에 한번 튕겼다가 콘크리트에 떨어진 거고 그냥 직선으로 떨어졌다면은 콘크리트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다도 위험하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경우가 근데 투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생명을 건진 게 정말 다행이죠. 네, 그러니까 강이나 바다에 못 빠지고 콘크리트에 부닥치는 경우도 실은. 그 저는 저거 보면서 판사가 지금 이제 뭐 목발 짚고 법정에 나타날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처벌을 할지 과연 궁금하네요. 목숨을 건 탈출을 갖다가 네. 어떻게 볼지 궁금합니다. 이쯤 되면 진짜 음주 단속이 뭐길래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바로 며칠 전 일입니다. 창원에서는 이 분노의 질주가 펼쳐졌습니다. 무려 22km를 경찰과 고개 운전을 하면서 추격전을 펼쳤다고 하는데 그림 좀 보여주실까요? 자, 경남 창원에서 음주 운전자와 단속 경찰 22km를 무려. 지금 보시면 근데 경찰이 차 문을 열려고 하니까 그대로 그렇죠. 달아나고 있죠. 달아난 거죠. 경찰관을 매단 채.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때도 도대체 음주운전이 뭐길래 저렇게 일단은 대리를 부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대리를 부르면 되는데 그 대리가 연결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음주를 하게 되면 몇 가지 저 지금 매달고 지금 또 너무 위험하네요. 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자신이 운전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심리가 좀 생기나 봐요. 용기가 생겨나죠. 우리가 왜 그 고백을 하지 못하던 사람도 술을 마시고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경계를 담당하는 부분이 약간 완화가 돼요. 네. 그래서 용기도 생겨나고 경계도 약간 풀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근데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일단 용기도 생겨나지만 하나의 범법행위고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그 광안대교에서 떨어진 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불안과 이 위기를 회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내가 가지는 용기와 회피에 대한 강력한 의지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게 되면 기꺼이 이제 도주라고 하는 깜짝 놀랄 상황이 생겨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해외 순방을 마친 직후 YS 빈소를 찾아 조문을 올렸던 박근혜 대통령. 어제는 예정에도 없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러 사안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불법 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또한 수배 중인 상황에서 계속 불법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백날 우리 경제를 걱정하면 뭐합니까?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그러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네, 대통령의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 네. 13분간의 국무회의였습니다.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들이 나왔죠. IS, 립서비스, 위선, 직무유기 등등의 발언 나왔는데 정확하게 어디를 겨냥했다라고 보십니까? 뭐 앞에 그 한상균 위원장 겨냥한 거는 뭐 누구나 다 아실 네. 거고요. 예. 그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주의자 아닙니까? 그 원칙주의자라면은 한상균 위원장의 지금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 정도 저보다 더 심한 발언을 할 수도 있는데 아마 국무회의 석상이고 모든 국민이 보는 앞이니까 저 정도로 그쳤다고 보고요. 그다음 그 국회 문제는 뭐 당연히 또 새정치연합을 향해서 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국정교과서 문제 이런 걸 대면서 지금 국회를 거의 마비시켰다고 생각하시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뭐 그 겨냥 포인트는 예. 결국 야권, 그다음 노동권, 노동자들을 위해서 대한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죠. 근데 야권이라기보다는 국회 전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국회의원들을 위선자로 규정을 한 건데요. 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 대통령이 평소에 저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니까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시점을 보면은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제 박 대통령이 김 전 대통령 조문을 갔는데
흔히 뭐 립 서비스 같은 것도 한마디가 없었거든요. 뭐 고인이 이제 뭐 민주화에 앞장서신 분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전혀 없이 그냥 다녀만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 기간인데 통상적으로 국무회의 국가장 기간이면은 또 이제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뭐 하는 게 상례인데 전혀 그러지 않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재조명을 받으면서 반독재 민주화 투쟁, 역사 바로 세우기 그런 부분이 이제 고인의 치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건데 예. 박 대통령 어제 그걸 이제 완전히 차단하고 반대되는 흐름을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네. 물론 이제 야권과 노동계를 향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여권, 특히 그 중에서도 김무성 대표하고 서청원 최고위원 등을 겨냥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이제 정치적 아들이다, 뭐 정치적 제자다 하면서 상주를 자임하고 그렇죠. 그 일정을 올스톱하고 이제 빈소에서 한 5일 동안 계속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이 실질적으로 안 돌아가죠. 박 대통령이 이제 국회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데는 야당뿐만 아니라 이 여권에 대한 그 경고 내지는 압박의 메시지가 깔려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국가장이지만 이렇게 여당이 손을 놓고 있어도 되냐? 왜 거기 계속 그런 가요? 우회적인 네. 비판이라고 또, 볼 수 예. 있다는 거죠. 네. 네.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어제 재미난 표현이 IS. 사실상 공면을 한 불법 시위자들을 IS와 동급으로 예. 놔버렸지 않습니까? 예, 참 이게 화법이 재밌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결연한 의지도 보여주시고 또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불법적이고 용인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IS랑 비교를 하셨는데 이제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이제 결국 복면을 시위할 때 복면 시위는 안 된다 이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신 건데 그러면은 그 복장, 그 시위용 복장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복면, 특별히 자기가 옷을 입을 자유를, 일부분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어떤 목적으로 설명을 하셨는지는 분명하지만, 조금 표현이 이게 조금 과하셔가지고, 다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많이 놀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적어도 몇몇 가지 생각은 하게 되죠.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국민들하고 잘 소통할 것인가, 잘 화해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 민중총궐기 집회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복면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관대한 그 입장을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죠. 외신에서도 굉장히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 서울 지국장이 트위터로 이제 트위터에 띄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는 박 대통령께서 복면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찬반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IS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 그 해당 트위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내일 서울 지국장이 올립니다.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 집회 참가자들을 IS에 비유했다라는 정말이냐 이렇게 리얼리라고 마지막 리얼리라는 표현이 재밌는데 그러니까 정말 예컨대 프랑스 직접 테러를 당한 프랑스에서도 올랑드 대통령이 IS에 대한 이제 경멸을 강조하면서도 무슬림하고 IS를 분리시키고 있고 IS는 이제 극단주의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은 이제 IS하고 다르다라고 강력하게 비난 성명을 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시위에 나서는 사람들을 그런 IS로 비유하는 것은 좀 뭐 상당히 부적절하고 네, 그런 해외에서도 지적도 있지만 지금 보시고 있는 게 해외 이제 파리의 시위 모습 같은데 우리랑은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해외에서는 복면 쓰지 않고 저렇게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밝히는데 한국 같은 경우 다 기억하시겠지만 광화문 무법천지였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위대 전체를 향해서 IS니 뭐 이런 말씀 하신 건 아니고요. 그날 우리 그날 그 시위 현장을 봤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의 테러와 유사할 정도의 지금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정면을 부정한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복면을 쓰고 이 부분에 관해서 IS에 비유하신 건데 제 생각에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도 있죠. 이게 과연 그 전문을 안 읽어봐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폭력 시위에 대한 어떤 강력한 태도를 말한 건지 그렇죠. 아니면은 대통령이 부적절하게 국내 로컬 프로테스트라고 나오더라고요. 국내 시위자를 갖다가 IS에 비유한 거는 그건 당연히 적절치 않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전문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이 복면을 쓰고 시위하는 게
이게 아까 복장의 자유라고 그러셨는데, 복장의 자유 물론 있는데, 이 복면을 쓰고 한 분들의 대부분의 나중에 태도가 결국은 폭력으로 나가더라. 이 부분에 관해서 걱정하신 거라고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는 12월 5일이죠. 2차 민중 총궐기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계사에 피신해 있는 한상균 위원장이 SNS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죽이고 있다. 우리가 우리 권력을 찾자. 모두가 나서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자, 민중 총궐기 대회 지휘하러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결국은 다음 주 토요일인데 바로 이제 다가왔지 않습니까? 또 한 번의 저런 좀 무법천지의 장면을 연출할지가 다들 관건인데, 조계사 화쟁위원회에서 지금 중재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진보 진영 내에서도 뭐 지난 시위의 진압도 강경했지만은 굳이 청와대 앞으로 가자라고 할 필요가 있냐, 밧줄을 당기고 이런 게 오히려 자신들이 말하고 있었던 의제를 숨기는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았냐라는 이제 논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지금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에 의탁을 해 있고 화쟁위원회 중재를 부탁해 놓은 상황은 조계사한테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좀 더 이제 폭력 시위가 벌어지고 이걸 한 위원장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조계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그리고 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도 이제 어쨌든 여론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하는 입장인데, 여론까지 완전히 좀 이제 진보적인 여론까지 등에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강경한 시위가 재현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얼마 전 열린 한 포럼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한 발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라고 저 자리에 앉아있는 박근혜 대통령은요, 광화문 내부에서 사실을 묶어서 능지처참을 당해야 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 국민들은 이해하고 이끌어내지를 못합니다. 차라리 가만히나 있으세요. 왜 그러시냐고. 죽은 귀신을 왜 불러냅니까? 나희 아버지 지구를 지금 조련해서 무관상실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막심한 사실이라고. 박근혜 대통령 능지처참에 나갈 사람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무관상실을 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국민과 불러서. 지난 6일 안산에서 열린 한 포럼인데요. 능지처참, 부관 참시 굉장히 강도 높은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박종훈 세월호 특조위의 상임위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에 지금 박수를 쳤기 때문에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게 엄청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게요. 이제 유가족 발언 같은 것은 이제 어쨌든 유가족 발언에 감정이 격해서 그랬다고 하기 때문에 유가족 발언을 두고 한다고 치더라도요. 이 사건이 좀 커지고 있는 건 아까 화면 속에서 계속 클로즈업 되고 있는 분이 이제 박종훈 변호사인데, 실은 이제 세월호 이 특조위 상임위원 지금 현직에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저 발언 직후에 이제 박수를 치면서 동조를 하게 되는 이제 저 자세, 저 태도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박종훈 변호사의 거취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세월호 특조위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논란이 되자 박종훈 상임위원 저희 채널A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관련 발언에 찬성하거나 동조해서 박수친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 말에 동조했다면 그 말 들으면서 막 환호하고 박수 쳐야 되겠죠. 그게 아니고 전체 발언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이거를 문제 제기를 했는데, 새누리 당내에서는 지금 즉각 사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들 보십니까? 사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지금 박종훈 변호사 박수는 좀 영혼이 없는 박수 같아요. 환호작약하는 박수가 아니고 무슨 의미를 갖고 치는 그러니까 박수가 이제 발언 끝났으니까 행사장에 관례적으로 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세월호 지금 유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지금 우리 정철진 의원 말대로 좀 그런 면이 감정이 격했다고 할 수 있는 면이죠. 지금 세월호 난 지가 벌써 1년, 지금 5개월입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감정이 격해가지고 저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어떤 의도된 발언이다. 저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세월호 조사위원회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조사를 하느니 마느니 한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거든요. 저거는 의도된 발언이다. 그리고 본인의 발언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발언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결국 저 발언 자체가
대통령 행적, 7분간의 행적을 조사하겠다. 예. 특조위에서. 예. 거기서 이제 불거져 나왔는데 그게 지금 박수 논란까지 번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뭐가 일을 풀어내는 게 아니라 네. 자꾸 이제 충돌하고 이제 뭐 서로 더 양쪽에서 꼬아가는 꼬투리를 것 같아요. 잡고 그런 쪽으로 가는데 참 그게 전체적으로 안타깝고요. 그 대통령 행정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세월호 특조위에는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을 소추할 수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좀 헌법적으로 저해된다는 말은 저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 자체가 법문에도 나왔는데 정부 대응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7시간 동안에 뭐 사적으로 뭘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뭐 좀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좀 청와대도 오히려 이제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은 안타까웠다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조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지금 놓고도 논란이 되고 네. 있는데 관련 발언에서도 지금 막말이 들어가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약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 것입니다. 저게 지금 7시간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네. 마약을 하고 있었는지 안 했는지. 박내군 좀 예. 문제가 돼서 지금 결국 구속 어떻게 신청이 된 거죠? 얼마 전에 석방됐습니다. 예. 네, 석방이 됐고요. 제 네. 생각에 아까 우리 윤 박사님 말씀대로 저희 위헌 문제는 저도 조금 법조인이지만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헌법 84조는 그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건데 지금 세월호 조사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대응이 적절했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분들 지금 박내곤 위원장이라는 말씀 아까 우리 안산 유가족 말도 나왔지만 이렇게 발언을 하기 때문에 과연 세월호 조사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조사하는 본래적인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만일 발언이 진짜 국가를 위하고 그다음 세월호 같은 사태가 다시는 안 벌어지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발언이 나온 거하고 지금 발언 나온 거는요.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망신 주기를 의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이 세월호 조사위원회 지금 저 7시간 조사 자체가 동기의 순수성 이런 게 전부 의심받고 있는 거죠. 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YS 서구에서부터 각종 현안 문제, 어제는 국무회의, 격정 발언까지 네.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 건강도 좋지가 않다면서요? 예, 관련돼서 그 모습을 한번 좀 네. 보시죠. 뭐 순방 기간 내내 계속 감기에 걸려서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 단체들이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힘든 모습까지 보이고 네, 순방 섞여 이후에 들어와서 순방 때의 국민의 강행군 생명을 내일이 바로 있는 YS 것입니다. 김영삼 전 많은 대통령의 일정을 연결식 아닙니까? 짧은 당초에는 기간에 연결식에 소화해내느라 참석하겠다 했는데 건강과 여러 참석할 가지 수 있을지 어려운 모르겠습니다. 그죠. 청와대도 네.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예. 같아요. 내일 또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참석할 수 있을지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11시, 오늘 한 오후쯤 네. 되면은 확정이 돼서 나올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분위기는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가 약간은 좀 변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결국 내일 연결식인데 네. 연결식 지금 상기간 내내 요약 전부 YS의 아들임을 그렇죠. 자처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야권도 그렇고 네. 좀 여러 곳에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당장 이종걸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시면 김무성, 서청원 최고위원 두 분 모두 정치적 아들이 아니라 유산만 받는 아들이다라고 비꼬았네요. 지금 이제 야권이 좀 저런 틈을 벌릴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계속 뭔가 이제 탐탁지 않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김무성 대표 그리고 이제 서청원 최고위원 이인재 최고위원까지 여당 지도부의 세 분이 상도동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말하자면은 김영삼, 박근혜 두 분 사이에 좀 끼어 있는 듯한 행보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있는 국면이라서요. 특히 이제 이 상이 끝난 이후에 저는 김무성 대표의 좀 행보가 궁금하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자기가 이제 실제로 정치적 아들을 자임하고 PK에서 영향력을 확대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강하게 각을 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한참 뭐 두세 달 동안 없었던 독자적 목소리를 조금씩 내기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로키로 갈 것인가, 깊은 고민 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설계를 공모한 업체를 공개 토론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심사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참여 업체들도 평가 결과를 보다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LH 김천 삼락지구 행복주택의 설계 공모 심사 현장. 심사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각 업체가 공모한 설계안을 놓고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사이 심사장 밖에서는 참여업체 관계자들이 모든 심사 과정을 지켜봅니다. LH가 시범 실시하고 있는 공개 토론 방식의 설계 공모 심사. 9명의 심사위원이 주관적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작품 평가를 하고 점수를 종합해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이 당선되는 기존 심사 방식과는 차이가 납니다. 각 심사위원이 심사 기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토론으로 당선작을 결정하게 돼 보다 심층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사의 전 과정이 생중계되면서 응모작품에 대한 심사위원의 평가를 참여업체들이 직접 들을 수 있어 결과 수용률도 높아진다는 설명입니다. 객관적이면서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서 우수한 작품 선정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심사의 투명성도 한층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LH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심사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아침 경제 골든타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